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이 드러나고 보니 결국 현대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탱크, 장갑차, 야포, 그리고 보병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 동안 포방부라 불리며 육군에 집중한 전략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지대공 미사일 등 최첨단 지상 무기들이 이 전략에서 탄생했고 그 위용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주력 전차 수는 약 2200대에서 2300대 사이입니다. 유럽의 빅사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모두 합쳐도 1000대도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막강한 지상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40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고철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력 측면에서 우리는 독보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며 K9 클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 포병과 기갑 중심의 육군에 집중해온 결과이며 이는 한국 특유의 안보 환경에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군과 해군은 상대적으로 예산에서 소외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상전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은 처음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이고 착실한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조명받았던 공군력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KT-1 기본훈련기에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공군력의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KF-21 전투기입니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서 4.5세대를 넘어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 기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FA-50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 수출되어 공군력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수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훈련기, 공격기, 전투기로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군 성장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고급 전투기 라인업으로 F-15K, F-35A 등을 보유하고 있고 중간급 전력으로 F-16, 앞으로는 KF-21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저급 라인업으로는 FA-50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F-4 팬텀 등은 점차 퇴역 중입니다. 여기에 조기 경보기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은 매우 탄탄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기체가 국내에서 훈련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공군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력 전환이 모두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이 양산되면 단순한 항공기 전력을 넘어 스텔스 기반의 차세대 전투기로의 도약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군이 걸어온 길이며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었지만 방향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그야말로 눈물로 시작해 기적으로 성장한 병과입니다. 우리 해군이 첫 교전을 벌인 것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의 무장수송선이 부산 앞바다에 접근했고 후방 교란을 목표로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려 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활약한 것이 바로 백두산함이었습니다. 당시 해군은 군함 한 척 없었고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월급을 모아 고작 5만 달러를 만들어 미국에서 450톤급 중고 경비정을 구입했습니다. 포는 하나, 포탄은 겨우 100발뿐,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 배는 북한 수송선을 격침시키는 기적 같은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해군의 본격적인 건함 역사는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현대중공업 등에서 참수리급을 건조하면서 우리 손으로 함정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고 이를 기반으로 1980년대에는 울산급 구축함을 개발하게 됩니다.
울산급은 비록 1500톤급 소형 구축함이었지만 당시 한국 조선 기술로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너무 비싸? 포항급 960톤급 초계함도 24척이나 건조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해군은 본격적인 구축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KDX-1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 최초의 수직 발사 시스템과 본격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진정한 의미의 구축함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이순신급 KDX-2로 이어지고 결국 7,600톤급 이지스-3 세종대왕급 KDX-3으로 진화했습니다. 배치 2인 정조대왕함과 정약용함은 8,200톤급으로 진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군은 현재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춘 기동함대까지 창설했습니다. 구축함, 10척과 보급함, 상륙함을 갖춘 이 부대는 세계 어디든 작전이 가능한 진정한 블루워터 해군으로 도약했으며 독도함과 마라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을 통해 해병대 병력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입체전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해군 전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는 1991년 장보고급 209급 1200톤 잠수함 진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보고급은 34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최근 일본함이 역사 속으로 퇴역하면서 하나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후 선원 1급 1800톤급으로 진화했고 선원 1, 제독의 이름을 딴 이 잠수함은 총 9척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진정한 잠수함 자주화는 도산, 안창, 호급 3000톤급 잠수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중대형 잠수함이며 모든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화의 결정체입니다. 배치 1회 3척은 이미 진수되었고 배치 2의 첫 번째 함인 장영실함은 3600톤급으로 진화해 더욱 강력한 수중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배치 3는 4500톤급이 예상되며 여기에 핵추진 기술이 접목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군력 강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억지력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전 세계 바다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잠수함 전력은 항모 타격단 같은 고속 기동 함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강력한 수중 전력이 있듯 우리도 핵심 기동 함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군이 단순한 해역 방어를 넘어 원양 해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이 수중 전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 해군은 마침내 기동함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해역 함대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기동함대는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함정들로 구성되며 해외 분쟁 지역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고속기동 해군 전력입니다. 이 함대는 단순히 방어가 아닌 힘을 보여주는 해군력, 즉 전 세계 해양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기동함대의 핵심은 구축함, 10척과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한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이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군수지원함 4척입니다. 여기에 독도함과 마라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이 합류하면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실은 입체기동전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한 해역을 넘어 국제 안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크고 강력한 전력 자산이지만 구축함이나 고속기동함을 따라갈 수 있는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용 고속기함을 별도로 건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수중 방어입니다. 아무리 빠른 항공모함 전력도 잠수함 공격에 노출되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동함대에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잠수함 전력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운용 방식은 미국의 CSG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즉 항모 타격단의 구조를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자체적으로는 무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지스함, 잠수함, 군수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델을 따라가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퍼즐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단순히 방어의 해군에서 작전 가능한 해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대한 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자력으로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과는 달리 대만 해군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 대만은 우리 울산급 1500톤급 구축함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만은 한국처럼 자국조선 능력을 갖추려 했지만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울산함에는 대공미사일이 없네. 가난한 한국에서 배를 수입한다고?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이었고 그 결과 대만은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프리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라파에트 도입은 단 몇 달 만에 결정됐고 프랑스는 처음엔 무기를 포함한 전투함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의 압력에 따라 핵심 무기 체계를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만은 껍데기만 있는 프리깃을 받아야 했고 그 안에 자체 무기 체계와 미국산 무기를 억지로 집어넣으려 했지만 호환이 되지 않아 성능은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 근접 방어 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전투함이라기보다는 바다 위의 철제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라파에트 도입과 관련된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래 70억 프랑이었던 도입가는 무려 170억 프랑으로 불어났고 그중 35억 프랑이 대만군 내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파헤치던 대만 해군 조달본부 소속 인칭퐁 대령이 실종되고 하루 뒤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적 암살로 의심되며 관련자들의 죽음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증거들은 소실되거나 조작되어 있었고 주요 인물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고 대만 해군은 자력 건조 능력을 잃은 채 오늘날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울산급부터 시작해 단 한 척씩이라도 자국의 힘으로 건조하며 기술과 자존심을 쌓아왔습니다. 비록 처음엔 중심을 못 잡아 시멘트를 부어 무게를 맞추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시도들이 쌓여 오늘날의 해군 강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대만이 그때 울산함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닌 피와 땀으로 일군 자주건함의 역사였습니다. 참수리급 고속정에서 시작된 한국 해군의 함정 건조는 울산급, 포항급을 거치며 점점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울산급은 대공미사일이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해 시멘트를 부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척씩 착실히 건조하며 기술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 당시 함정은 외국 기술을 받아오되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며 실질적인 독자 건조 능력을 키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후 광개토 대왕급 KDX, 충무공 이순신급 KDX를 거쳐 드디어 세계적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KDX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함과 정약용함은 배치로서 8,200톤급으로 건조되어 레이더 탐지 능력, 미사일 발사 시스템, 함정 간 연동 작전 능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도 쉽게 판매하지 않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군은 윤영하급 고속함, 신형 참수리급까지 차례로 도입하며 연안 방어 능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동함대가 원양 작전을 펼치는 사이 연안 지역은 이런 신형 고속함들이 빈틈없이 지켜주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대만처럼 외국 기술에만 의존했다가 무기체계 연동에 실패하거나 기술 축적 없이 껍데기만 사오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만의 철저하고도 꾸준한 전략이 낳은 성과입니다. 우리는 외산 무기를 수입하더라도 기술 이전을 받아내고 그 기술을 국내에 흡수해 다음 세대 무기로 연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한국산 함정들이 중동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더 이상 보조병과가 아니라 진정한 전략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왔고 그 기반은 포방부로 시작된 육군 중심의 선택에서 출발했지만 공군과 해군의 도약이 더해져 진정한 입체전력, 종합국방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문제와 비리는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진정한 자주국방을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과제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의 자주처리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원양작전, 핵억지력, 장기적 전략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의지와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의 문제입니다. 육군은 K 흑표와 K9 자주포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공군은 KF-21로 미래 전투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기동함대를 통해 해양 패권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를 피눈물로 견디고 그 속에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외국산 무기를 단순 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술 이전과 자체 개발 그리고 국산화에 집념이 없다면 껍데기만 갖춘 군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울산급 구축함부터 시작해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독자 개발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부터 잠수함, 자주포, 이지스함에 이르기까지 각 군이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완전한 입체 전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전력을 정치 논쟁에서 분리시키고 진정한 국가의 생존 자산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무기 개발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